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 몹시 놀라요. 버스비 아끼려고 40분 거리를 걸어 다니던 제가 지금은 60평대 아파트에서 벤츠 끌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사니까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는 말처럼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네요. 남편과 저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횟집에서 일을 했던 남편과 사원수가 5명 남짓한 작은 회사에서 사무 격리를 했었던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원래는 친구 사이였던 거죠. 그 친구는 어머니가 없이 홀 아버지랑 살았는데 원래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이 2분 다 있으셨지만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 난리를 다니셨고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잘 계셨어요. 그 친구와 저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는 달동네처럼 좁은 골목길에 집들이 층층이 있는 외진 동네였습니다. 같은 학교였고 등하교할 때 자주 마주치다가 친해졌죠. 그 친구는 가난한 게 싫다고 자기는 잘 살고 싶다고 잘 그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각자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한 번씩 동네에서 마주치면 얼굴 보고 대화는 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바로 했고 저는 타 지역의 2년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은 아예 끊겼죠. 대학 졸업 후 저는 다시 본가로 돌아와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사무실 사람들이랑 횟집에 회식을 갔는데요. 거기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친구는 거기서 주방 보조를 하는데 바쁘면 홀서빙도 돕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거기 살지? 너는? 나는 자취해. 아빠랑 좀 심하게 다투고 아빠도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이사가 버리시고 나도 여기서 작은 자취방 하나 구해서 살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다. 너 대학생 됐다고 바빠서 내 연락도 쌩 깠잖아. 야, 없는 말 지어내지 마. 네가 언제 연락했어. 오히려 내가 전에 전화했는데도 안 받았잖아. 그랬나? 나도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랬나 보다. 어쨌든 너도 이 동네로 돌아왔으니까 종종 보자. 그렇게 그 친구와는 다시 연락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어요.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그 친구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월급날이 되면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보자고 잘 그랬고 저 역시도 제 월급날이면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고기를 사줬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원래 회를 좋아하는데 횟집에서 일하다 보니 지겹다며 고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면 자기는 잘 살고 싶은데 평생 이러고 살 것 같다고 한탄을 잘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나중에 반드시 잘 될 거라고 그랬죠. 그 친구도 저보고 참 고맙다고, 여전히 제가 착하고 따뜻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와는 잘 지내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사귀자는 말은 따로 안 했지만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죠. 데이트를 할 때면 주로 남자친구 자취방에 자주 놀러 갔는데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술도 한 잔씩 했었습니다. 참 별거 없는데도 같이 있으면 재밌고 좋았어요. 그 집이 참 추웠기 때문에 겨울이면 집에서도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보일러도 잘 안 틀었거든요. 입에서도 김이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추억이고 재밌었죠. 그 친구랑 이불을 같이 덮어쓰고 귤도 까먹으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얘기했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토록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결혼도 했습니다. 가난한 두 사람이 결혼하면 또 가난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젊고 열심히 일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 후 그 남자는 횟집에서 계속 일을 했고 저도 사무실에서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18평대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언정 저희한테는 궁궐이나 다름없었죠. 방 한 칸짜리 원룸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간 거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기에 참 쪼들리고 살았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웬만한 거리는 버스도 안 타고 다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 옷은 얻어 입히고 분유도 제일 싼 거, 기저귀도 저렴한 일회용 기저귀랑 천 기저귀를 같이 썼습니다. 월급 받으면 반 이상은 다 저축하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했어요. 제 앞으로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니까 사무실 동료 언니가 불쌍하다고 자기 안 입는 옷을 준 적도 많아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도 없이 좋다쿠나 받아 입었습니다. 그렇게 알뜰살뜰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 사시는 시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고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버님은 결혼식 때 딱 한 번 뵀었고 거의 왕래도 연락도 없이 살았거든요.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보험도 마땅히 안 되어 있으셨던 겁니다. 수술도 해야 했고 병원비가 꽤 컸다 보니 남편도 그 사실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모아놓은 돈으로 병원비 해드리자 그랬습니다. 남편은 힘들게 모았는데 병원비로 이렇게 날려야 되느냐 했지만 어쨌든 남편의 아버지이고 제 시아버지잖아요. 돈은 언제든지 다시 모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아버님 병원비와 수술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없이 아버님은 수술하고 얼마 뒤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사람도 별로 오지 않는 초라한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은 어린 아이처럼 펑펑 울었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많이 울었죠.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고맙다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버지 병원비랑 수술비 내드려서 최소한 자식으로서의 역할은 한 것 같다고요. 저는 그거면 됐다고. 당신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충분하다고. 돈은 또 벌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정도 뒤에 가뜩이나 사정이 어렵던 제가 일하던 사무실은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근히 버티다가 결국 폐업이 결정된 거죠.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저도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집 가까운 데 있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이든 여사장님 혼자서 일하시는 식당이었는데 혼자 운영하시기 힘들다고 직원을 뽑는 거였죠. 사무직 일하다가 식당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던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속상하다 진짜. 왜? 그냥 오늘 초등학교 친구들 만났잖아. 나 빼고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속상했어? 다음부턴 안 가려고. 다들 술 먹고 대리 부르는데 나는 차도 없으니 대리 부를 일도 없고 그냥 택시 타고 왔어. 근데 초등학교 때 친했던 명식이라고 있거든. 그 자식은 무슨 사업한다더라고. 벤츠 타고 와서 거들먹거리는데 차는 진짜 좋더라. 벤츠 좋지. 그 친구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예전에는 그 자식 우리 집보다 못 살고 빌빌거렸는데 지금은 그런 차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나는 여태껏 뭐 했나 싶고.
너도 열심히 살았잖아. 그런 거 비교하지 마. 비교하면 끝도 없어. 근데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 것 같아. 나도 그런 차 한번 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저는 남편의 투정에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형편의 벤츠라니 그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도 13년 차가 됐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 식당에서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저를 엄청 좋게 보셨고 딸처럼 잘 챙겨주셨습니다. 같이 일한 지도 오래되었기에 서로의 집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압니다. 사장님은 오래전 이혼을 하셨고 아들 하나 키우고 계시는데 아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식당 일 외에도 사적으로도 사장님을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도 명절 음식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생일 때도 케이크랑 선물도 꼭 드렸죠. 같이 술도 한 잔씩 하고 가게 쉬는 날 일부러 사장님 집에 아이 데리고 찾아가서 논 적도 많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가깝게 잘 지냈고 제 덕에 덜 외롭다며 사장님도 고마워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한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내에 따라서 외국 가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대요. 사실 그 전부터 아들이 한 번씩 오라고 같이 살자고 얘기했었는데 사장님은 그냥 안 간다고 하셨답니다. 아들은 그립지만 타국 생활이 너무 낯설다고요. 그런데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는 아들 옆에서 지내고 싶어서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어요. 아들도 계속 그리워하시고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하셨기에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거니 저도 좀 막막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가게에서 저보고 장사하라고요. 건물 안에서도 그 식당 자리는 사장님이 아예 분양받으신 거라 사장님 소유였는데요. 그걸 말도 안 될 정도로 싸게 저한테 넘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이 식당을 거저 주시는 거나 다름없었죠. 아무리 한 식구처럼 잘 지냈다지만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남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놀라웠죠. 하지만 사장님은 그동안 제 덕분에 외로움을 많이 잊고 살았다고 평생 손때 묻은 내 식당 한 칸인데 저한테 넘기고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였고 저도 제 식당을 차리고 싶다는 꿈은 있었기에 감사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장님은 저한테 가게를 넘기시고 외국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그 가게에다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사장님이 줄곧 하셨던 음식으로 계속 하는 것도 괜찮았지만 저는 그맘때 계속 떡볶이집을 하면 참 잘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일단 근처에 학교도 많고 아파트가 많았고요. 또 그때가 한창 큰 일회용기통에 한가득 담아주는 프랜차이즈 떡볶이 붐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시류를 잘 타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고 나름의 메뉴 개발 끝에 떡볶이집을 열게 되었죠. 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 초반에는 당연히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식당인 줄 알고 오셨다가 떡볶이집인 거 알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희 남편도 그냥 원래 하던 거 하지 왜 무리수를 둬서 메뉴를 바꾸냐고 많이 뭐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만든 떡볶이 맛에 자신도 있었고 이상하게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터무니없는 믿음이기도 했죠. 거대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이 성황인데 이름도 없는 제 떡볶이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제가 잘 될 것 같다는 그 확신이 드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또렷한 확신이 든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뭐래도 뚝심 있게 장사를 이어나갔고 배달 장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입소문이 퍼지고 배달 손님과 홀 손님도 늘어났어요. 떡볶이지만 저만의 특별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점차 늘었죠.
저는 기존의 김밥 말고 삼각김밥으로 사이드를 만들었고 그것도 덩달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한번 물살을 타기 시작하니 점차 잘 되기 시작했어요. 갈수록 장사가 잘 됐고 직원도 2명이나 더 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죠. 그렇게 2년 넘게 장사를 해오다가 동네 맛집으로 유명해졌고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프랜차이즈까지 내게 되었죠. 제 가맹점이 하나둘씩 늘면서 돈이 저절로 쏟아져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1,000원 한 장이 아쉬웠던 그 옛날이 무색하게도 돈방석에 앉기라도 한 듯 돈을 벌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일도 잘 되고 있고 돈 걱정도 없어졌으니까요.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5년 만에 저희는 6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던 날 남편과 아이와 얼싸안고 울었죠. 남편은 제 떡볶이집이 잘 되기 초반부터 진작에 횟집은 그만두고 가맹점 관리 일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가맹점 관리지 관리해주는 직원은 따로 있고 남편은 명함만 관리자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고부터는 남편은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며 취미생활만 하면서 다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고 저는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쉬라고 그랬죠. 그때 남편은 중고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차도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떡볶이집 1년 차쯤에 가족차가 없었기에 한 대 샀던 거고 잘 타고 다녔는데 그맘때 남편은 부쩍 차를 바꾸고 싶다고 잘 그러더라고요. 네가 잘 나가는 요식업 사장님인데 이 차가 말이 돼? 잘만 굴러가는데 뭐. 아니야.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이 차가 13년이 넘은 차야. 내가 타기 전에 무려 2명이나 더 탔던 중고차잖아. 여보는 몰라서 그렇지 잔고장이 너무 많아서 야금야금 계속 고치고 있다니까. 요즘은 시동도 잘 안 걸려. 이러다가 갑자기 차 퍼질지도 몰라. 그래? 타고 다닐 땐 모르겠던데. 벤츠 신형 봤어? 와, 좋더라. 솔직히 여보처럼 벌면 그 정도는 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낭비하지 말자. 유지비도 많이 들고 고장나면 수리비도 엄청 비싸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사야지. 왜 이래? 돈 잘 버는 사업가가. 여보 정도면 그 정도 급은 타야 된다니까? 글쎄. 아무도 안 믿겠다. 그 잘 나가는 떡볶이 체인점 대표님이 이런 똥차 타고 다니는 거 알면. 하면서 남편은 차를 좀 바꾸자고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저는 돈을 잘 벌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과소비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이제 궁색맞게 살지 말자. 돈을 벌면 그만큼 잘 써야 된다고. 라고 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뒤 있었던 남편의 생일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가족끼리 외식을 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선물이라고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시계? 열어봐. 당신이 아주 좋아할 거야.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상자를 열었더니 얼굴이 엄청 환해지는 겁니다. 신형 벤츠 차 키였거든요. 여보! 이제 만족해?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얼싸안더라고요. 자기 최고! 자기 최고야! 차 어딨어? 우리 집 주차장. 설마 아까 전에 나올 때 주차되어 있던 그 차? 내가 이거 진짜 신형이라고 멋있다고 했던 그거? 맞아, 그거.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선이야. 그게 진짜 내 차야? 그렇다니까.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 남들 다 보잖아. 보면 어때? 우리 능력 좋은 와이프가 무려 차를 선물해줬는데. 이야, 내가 결혼 잘했구나. 당신이 내 로또구나. 아, 오버한다. 그만 좀 해. 남편은 60평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보다 오히려 차를 바꿔줬을 때 더 좋아했습니다. 그게 저렇게 좋을까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좋더라고요. 남편은 그 차를 정말 애지중지했습니다.
손세차 용품들을 바로 주문했고 틈만 나면 손세차를 열심히 했어요. 차에서 내릴 때는 문콕 방지 가드를 꼭 걸어두고 다니고요. 차에 먼지 한 톨 안 떨어지게끔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죠. 아주 차가 마누라보다 더 중요하지? 그럴 리가 있어, 여보? 전에 명식이가 동창회에 벤츠 끌고 왔었다고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그 자식이 거들먹거리면서 집에 갈 때 나 태워준다고. 네가 언제 이런 차를 타보겠냐 그랬거든. 그런 소리까지 했어? 그래서 내가 됐다고 택시 타고 왔던 거야. 그날 나 잠이 안 오더라고. 그 새끼는 뭐가 잘나서 벤츠 타고 다니고 나는 차 한 대가 없나 싶어서. 근데 자기가 내 소원 이뤄준 거야. 벤츠라고 다 급이 같나? 명식이 그놈이 타던 거랑 이거랑 급이 달라. 저번에 우연히 보니까 그 자식 그 오래된 똥차 벤츠를 아직도 끌고 다니던데. 나 조만간 동창회 있거든. 이거 타고 가려고. 가서 명식이한테 보여주려고. 참나, 유치하다 유치해. 하면서도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참 잘 살고 싶었는데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자기가 내 꿈 이뤄줬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맙지. 이제 돈 때문에 아등바등 하던 거 잊어버리고 우리 세 식구 늘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래, 고마워 여보.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벗어나 잘 됐고 가족끼리 서로 고맙다며 네 덕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 상황이요. 그런데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왜 돈이 생기니까 딴 생각을 먹는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의문의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점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문자가 도착했죠. 누구지? 하면서 폰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뜬금없이 한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남편의 차가 찍혀 있는 겁니다. 번호판도 남편 차가 맞고 주차한다고 야무지게 문콕 방지 가드까지 걸어놨더라고요. 남편 차인데 이걸 누가 보낸 거지? 생각하며 번호를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답장을 했죠. 누구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옆에 직원에게 주방 좀 맡아달라고 하고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문자 보낸 사람인데요. 그 차주가 남편분 맞으시죠? 웬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좀 젊어 보였고요. 저는 남편이 남의 아파트에 불법 주차를 했나 보다 싶었어요. 아, 네. 혹시 불법 주차가 돼 있었나요? 죄송해요. 제가 당장 전화해서 빼라고 할게요. 그 말에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저기 남편분 그 차가 주차된 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라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거기가 어딘데요? 남자는 동네 이름과 아파트 이름을 말해주었어요. 저희 가게에서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의 동네였죠. 남편이 거기 왜 갔을까 싶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볼링에 푹 빠져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 있는 볼링장에 갔나 싶기도 했어요. 아, 그런데요. 전화 거신 분은 누구시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요. 저희 누나랑 바람을 외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희 친누나랑 바람이 났다고요. 그쪽 남편분이요. 바람이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기에 너무 충격이었고 그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저희 남편이랑 그쪽 누나가요? 예, 여기는 저희 누나 집이에요. 차에 보면 그쪽 남편분 전화번호 말고도 전화번호 하나가 더 붙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차 안에 놔둘 번호판을 샀었는데 그 번호판이 번호 2개를 해둘 수 있기에 하나는 제 번호로 해두었습니다. 아주 가끔 제가 타기도 했었고요. 그 남자는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누나한테 그만두라고 여러 번 말했고요. 남편분한테도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만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이 차가 주차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화 드린 겁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지금 그 아파트 주차장에 계신 건가요? 네, 제가 지금 거기로 갈게요.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동안 손이 너무 떨리고 초조했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서 분노보다는 그냥 이상한 긴장감에만 휩싸였죠. 그렇게 도착을 해서 지상 주차장에서 두리번거리는데 어떤 남자가 두리번거리는 저를 알아본 건지 손을 들더라고요.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그 남자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는데 옆을 보니 정말 제 남편 차였습니다. 이 차 맞죠? 네, 맞아요. 아예 모르셨던 거죠? 네, 그쪽 누나랑 저희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요? 그쪽 누나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2년 전에 이혼했고요. 작은 네일샵 하나 운영하는데 저도 같은 아파트 살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누나랑 왕래하고 지냈는데 누나가 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한테까지 거짓말했어요. 이혼남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부남이라고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누나도 다 알고 만났던 거고. 제가 미쳤느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는데 저 남자가 이혼하고 올 거라 그랬다고 좀 기다려 달랬대요. 이혼하고 온다고 했다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네, 제가 누나한테 헛소리 말고 당장 그만두라고 아니면 부모님한테도 알리고 저 남자 부인한테도 알릴 거다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하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인연 끊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동생인데 누나가 저러고 사는 걸 어떻게 냅둡니까? 그래서 저희 누나 집에 찾아온 그쪽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우리 누나 데리고 장난치는 거냐고.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그쪽 부인한테도 알린다고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만날 테니 알리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저 보는 앞에서 저희 누나한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미안하다고까지 했었고요. 둘이 끝냈구나 싶었고 저희 누나한테도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죠. 아니 근데 아까 여기 지나가다 보니 이 차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제가 번호판을 기억해 뒀거든요. 이 인간들이 진짜 미쳤구나 싶어서 그쪽한테 전화한 겁니다. 자초지종을 듣는데도 이게 내 남편 이야기가 맞나 믿기지가 않고 손발만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한 걸 그 동생이 겨우 잡아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제가 혹시 괜한 걸 알린 건지.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만약 그게 다 사실이면 저 인간들 끝장낼 거예요. 몇 동 몇 호인가요? 103동 501호예요. 근데 문은 절대 안 열어줄 텐데. 저는 동호수 듣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동생 말처럼 절대 안 열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계단으로 한층 내려간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는데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어? 아, 볼링 연습하러 왔지. 좀 전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 당신이 바람을 핀다면서. 그 여자 남동생이래. 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은 놀랐는지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게로 좀 올 수 있어? 갈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믿지 마.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여자 집 문 앞으로 갔습니다. 안에서는 우당탕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폰을 꺼내 동영상을 조용히 켰습니다.
잠시 후 나 갔다 올게 라는 소리와 함께 엄청 급하게 벌컥 현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 앞에서 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나오다가 제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소리까지 지르며 몹시 놀라더라고요. 저는 동영상을 찍으며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슬립 차림의 여자가 놀라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바람 피고 있었네, 이 미친 것들이? 진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남편은 놀라서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냐고 그러고 있는데 뒤돌아서서 바로 싸다기를 갈겼습니다. 남편은 뺨을 부여잡고 놀라서 보는데 그 얼굴을 보자 부하가 치밀어서 반대쪽 뺨도 다시 갈겼어요.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던데 달려가서 머리채 잡았습니다. 야, 이 망할려나. 이 남자 유부남인 거 알았어 몰랐어? 그 여자 저한테 머리채 잡혀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남편 놈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이번엔 말리는 남편 놈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바람을 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제가 미친 사람처럼 남편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는데 남편이 그만 좀 하라고 저를 확 밀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아, 그만 좀 해. 머리 다 뜯어놓을 참이야? 머리가 아니라 네 얼굴을 다 뜯어놔도 분이 안 풀려. 바람을 펴? 네가 사람이야? 아이씨,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도대체?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냐고. 저는 악을 질렀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더니 바람질. 네가 인간이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빌더라고요. 여보, 선이야, 잘못했어. 바람 핀 건 미안한데 나 사실 이 여자랑 끝내려고 왔어. 그 말 하러 온 거야. 그 말에 그 여자도 소리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조용히 해. 그러더니 저한테 비는 겁니다. 선이야, 나 진짜 저 여자랑 끝내려고 왔어. 저는 그런 남편을 노려보며 그랬죠. 나 밖에 서 있었던 거 까먹었니? 네가 저 여자한테 갔다 올게 라고 했던 거 내가 똑똑히 들었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너 좋아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니까 사람 호구로 보이디? 너 사람 잘못 봤어. 네가 내 남편일 땐 그랬을지 몰라도 나 이 꼴 봤는데 너랑 안 살아. 그렇게 소란이 일어났는데 남동생도 부랴부랴 들어오더니 그 소란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동생을 노려보고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전화한 거야? 그래, 내가 했다. 저 자식 유부남이니까 그만 만나라고 했잖아. 누나 진짜 왜 이래? 네가 뭔 상관이야. 지 걱정해서 이렇게 한 남동생한테까지 약을 쓰며 욕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지금 오라고 할까? 그만 못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저 꼴 보고도 정신이 안 차려져? 그렇게 남동생하고 그 여자도 싸우더라고요. 저는 진절머리가 나서 그곳을 벗어나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키 내놔. 어? 차키 내놓으라고. 여보. 네 여보 이제 없으니까 당장 차키 내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내밀었고 저는 그거 낚아채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 제가 몰아서 집으로 갔어요. 지 생각해서 차까지 사줬더니 이 차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고 저기 인간 맞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펑펑 울었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는데 그때까지도 동영상 녹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훌쩍이면서 녹화 종료를 눌렀고 그 내연녀 집에서 난리친 건 고스란히 다 녹화와 녹음이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쳐들어간 것까지는 영상 녹화가 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주머니에 폰을 넣었기에 화면은 까맣고 대화 내용만 다 녹음이 되어 있었죠. 그걸 다시 듣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나,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 건가 싶어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전화 오는데 다 차단하고 차 안에서 3시간은 넘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이 떠지지도 않을 정도로 부은 채로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 놈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비는데 다시 보니까 열받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년한테 이혼하고 온다고 했다며. 어?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내가 잠깐 눈이 돌았던 것뿐이야. 이혼해 줄 테니까 그년한테 가. 여보, 그년한테 가라고. 이 집에 있는 거 다 내가 읽은 거니까 놔두고 너는 그년하고 살아. 여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장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은 방 밖에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배신감이 너무 컸기에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렇게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제 일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좀 황당했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위자료 소송은 충분히 걸 수 있는데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었기에 이혼하면 남편 측으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인데다 제 기여도가 훨씬 높아서 재산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혼인 기간이 그 정도면 재산에 관해서는 분할을 해줘야 된다더군요. 제가 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얼마든지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은 걸 수 있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나요. 저는 일단 이혼 소송은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 먼저 청구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혼인 기간 동안 같이 일군 재산은 분할해줘야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은 포기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곧 죽어도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남편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혼 제기를 먼저 할 수는 없었어요. 이혼 제기는 저만 걸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는 대신 저는 남편이 누리고 살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 남자가 저한테 원하는 것도 제 돈이잖아요. 그 돈을 다 뺏어버리겠다고 결심했죠. 먼저 저희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집 자체를 그냥 내놨어요. 급매로 내놓고 저는 아이와 다른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당연히 남편한테는 이사간 곳은 알려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희 가게로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했죠. 나 너랑 이혼은 안 하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다. 별거 할 거니까 앞으로는 내 돈 한 푼도 건들 생각 말고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요. 남편은 제가 단호한 태도로 나오자 그럼 자기 살 집이라도 구해주라며 이렇게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어딨냐고 따지더라고요. 저는 별거 하면서 내가 네 집까지 왜 구해줘야 되냐고 알아서 살라고 했더니 자기도 지금은 일을 안 하지만 예전엔 하지 않았냐며 자기 목도 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저 남편이 벌어왔던 월급에 생활비 빼서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남편 몫으로 얼마 남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소송 끝나면 저에게 위자료도 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남편 몫의 돈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거 계산해서 주고 네 목 줬으니까 알아서 살라고 했어요. 별거 하는 와중에 너를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요. 남편은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달라고 빌면서 요구하더라고요. 재산분할 받으려고 하는 속셈인 것 같았죠. 그런 남편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못 걸어. 너 유책 배우자잖아. 나는 이혼 안 해. 그냥 이러고 살 거야. 나 아쉬운 거 없거든. 라고요. 남편은 집단에도 변호사 사무실 상담 다니고 용을 썼나 본데 할 수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법적인 이혼만 아닐 뿐이지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남편이 가게로 찾아오면 제가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남편도 더 이상은 가게로 못 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준 돈에서 위자료 저한테 다시 주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 원룸 하나 구해서 살더라고요. 일을 그만둔 상태였기에 뒤늦게 배달일 시작했다고 했고요. 취미생활 어림도 없었습니다. 당장 벌어먹고 살기 급급한데 무슨 취미인가요? 60평대 아파트 살며 신형 벤츠 끌고 다니던 남편은 한순간에 원룸 살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 여자와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돈도 받아냈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이 고급차 타고 다니고 돈도 잘 쓰니까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 알았다던데 그게 다 제 돈이었다는 거 알고 남편하고도 대판 싸웠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네 동생 때문에 내가 위자료 받는 선에서 끝내는 거다. 네 동생 아니었으면 이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소문내고 이판사판 했을 거다. 그래도 누나라고 욕먹어 가면서 정신 차리게 도와준 네 동생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로도 저한테 전화하거나 아이한테 전화해서 한 번만 봐줘라. 내가 미친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별 생쇼를 다 떨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죽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너 죽으면 그 보험금 내가 받을 거라고요. 왜냐면 제가 법적인 아내니까요. 제 말에 남편 네가 이렇게 지독한 년인지 몰랐다고 욕하길래 저도 똑같이 욕해 주었죠.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자빠진 건 너라고. 평생 나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뭐할 판에 징징거리지 말라고요. 저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을 아무렇지 않게 깨버린 남편의 행동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남편을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본인만을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래서 뭐든 해주고 싶어하는 본처를 속이고 수중에 돈 좀 생겼다고 바람질이라뇨. 재산분할 해주기 싫어서 이혼은 안 할 생각인데요. 전 남편한테는 더 이상 10원 한 장 주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 제 마음이 달라지면 그깟 돈 몇 푼 쥐어주고 이혼 소송 걸 겁니다. 어쨌든 칼자루는 제가 쥐었으니까요. 그렇게 돈 걱정 없이 잘 살아보고 싶다며 그게 소원이라던 그 인간은 지한테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아주 제대로 뻥 차버린 셈이죠. 가진 것에 감사함은커녕 의리마저 저버린 남편에게 참 걸맞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그 남자의 그릇이고 그 남자의 팔자겠죠. 저는 그런 인간 필요 없고 앞으로도 제 돈 열심히 벌고 모으면서 잘 살 겁니다. 남편이 끌었던 벤츠는 제가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을 잘 벌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원하는 건 해줘도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 적이 없는데요. 그게 제 스스로에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저를 더 사랑하고 챙기며 살아야겠다. 결국 나를 가장 위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많이 깨닫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